중국이나 한국이나 도대체 다른 게 뭐죠? 동양인은 죄다 사기를 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 이탈리아 명문대 국제관계학과에 다니는 학생 이사벨라는 동양인만 보면 더럽다는 눈빛으로 쏘아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룸메이트에게 눈물을 쏟아내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멀리 떨어진 곳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과 기사를 읽으며 세상에 큰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 하나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22살이 된 지금, 전공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졌어요. 교수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죠. 국제 문제와 문화적 차이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겉모습 아래에는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깊은 의심과 경계심이 있었어요. 이런 경계심은 몇 년 전 중국 쇼핑몰에서 당한 온라인 사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많은 친구들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하고 멋진 옷과 액세서리를 보고 끌렸죠. 가격도 엄청 싸고 상품 사진도 멋있어 보였어요. 주저없이 많은 양의 주문을 넣고 새 옷이 오길 기대에 차서 기다렸어요. 몇 주가 지났지만 택배는 오지 않았어요.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해봤지만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뱃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 쇼핑몰에 대한 후기와 포럼을 찾아보니 저처럼 속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멍청하고 배신당한 느낌, 그리고 화가 났죠. 어떻게 이렇게 뻔한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항상 스스로 똑똑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싼 가격에 홀려서 넘어가 버렸어요. 금전적 손실도 컸지만 정신적 상처가 더 오래갔어요. 중국 회사를 믿었는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믿음을 저버렸죠. 그 경험 이후로 약해지고 노출된 느낌이 들었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모든 중국인의 동기를 의심하게 됐죠. 불편한 마음은 곧 한국인과 다른 동아시아 국적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어요. 아픈 경험과 그 지역 전체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는 게 힘들었던 거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지만 그 사건의 그림자는 계속 제 삶을 덮고 있었어요. 공부에 몰두하면서 국제관계와 이문화 소통에 대해 배우려 했었죠. 세상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제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편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윤지라는 한국인 학생과 방을 같이 쓰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깊이 불신하게 된 문화권 출신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윤지가 이사 오자마자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들었어요. 속임수나 악의의 징후가 있는지 윤지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윤지가 친절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냉랭하게 대하고 거리를 두었어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 몇 주가 되자 룸메이트 둘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어요. 윤지는 제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며 공동 공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윤지가 적대적인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제 행동이 미안하기도 했죠. 스트레스가 심했던 어느 날,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졸업이 다가오는 압박감이 엄청났죠. 잠시 공부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할 겸 동네 중고 매장에 들렀어요. 싼 값에 기분 좋아질 만한 물건을 찾으려고요. 옷과 액세서리를 둘러보던 중 반짝이는 목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가격이 엄청 낮았고 판매원은 정품이라고 장담했죠. 좋은 거래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구매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목걸이는 싸구려 모조품이었고 금 도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데자비 같은 현기증이 밀려왔어요. 이전보다 금전적 손실은 적었지만 정신적 타격은 여전히 컸어요. 또 사기에 넘어갔다며 스스로에게 수치심과 자기혐오감이 밀려왔죠.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고 순진할 수 있을까요? 좌절과 분노의 눈물을 참으며 침대에 앉아 있자니 상황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어요. 사기로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항상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막막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이 절망의 순간의 구원의 열쇠가 바로 멀리하려 했었던 그 사람에게 있으리라곤 미처 몰랐죠. 한국인 룸메이트 윤지가 제 삶에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란 걸요. 제가 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해가 지고 방 안에 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이번 도전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자아 발견과 성장의 여정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한때 두려워하고 불신했던 문화의 중심으로 저를 데려갈 여정 말이에요. 제가 침대에 앉아서 제 생각에 빠져있고 재정적인 공경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제 몽상을 깨뜨렸어요. 제 한국인 룸메이트 윤지가 수업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사벨라, 괜찮아? 윤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죠. 힘들어 보여. 제 첫 번째 반응은 윤지의 걱정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거였죠. 잠시 동안 저는 망설였어요. 제 자존심과 절박함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강했고 도움이나 지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걸 꺼려왔죠. 하지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있는 윤지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제 고민의 짐을 혼자 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그날의 사건들을 털어놓으면서 약간 떨렸죠. 저는 윤지에게 중고 가게에 대해, 제 눈에 띈 반짝이는 목걸이에 대해,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사기를 당했다는 섬뜩한 깨달음에 대해 말했어요.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한 달 생활비를 포함해 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제 가슴에 자리 잡은 압도적인 절망감에 대해 말했죠. 제가 말하면서 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어요. 윤지의 부드러운 이해 앞에서 제 비밀과 두려움의 짐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죠. 놀랍게도 윤지는 제 실수에 대해 단 한 번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공감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제가 말을 끝냈을 때 윤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고 위로와 지지의 제스처로 부드럽게 꼭 쥐었어요. 이사벨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너무 유감이야. 하지만 혼자서 이걸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내가 내 곁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싶어. 저는 윤지의 말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제 룸메이트를 그렇게 냉담하고 의심스럽게 대했는데도 그녀는 여기서 제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 주었어요. 고마워, 윤지. 저는 감정이 북받쳐 속삭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사실 내가 중국인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괜히 너한테 화풀이하듯 대한 것 같아. 윤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이해심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사벨라. 분명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거야.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저와 윤지는 함께 앉아서 제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브레인스토밍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윤지에게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국제관계 분야에서의 경력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게 되었죠. 윤지 또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국에서의 삶, 가족,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유학생으로서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는 한국에 있는 경찰관인 오빠에 대해 말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녀의 버팀목이자 지원 체계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윤지는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걸 깨닫고 동의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윤지와 그녀의 오빠는 중고 가게와 가짜 목걸이를 조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빠의 경험과 인맥 덕분에 윤지의 오빠는 범인을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고 제게 환부를 확보하고 그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도록 했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당장의 위기가 지나가자 저는 윤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고마움으로 가득 찼어요.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제 선입견이 잘못되고 불공평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전체 지역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제 인식을 물들이도록 허용했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몇 주 동안 저와 윤지의 우정은 꽃을 피웠어요. 처음에 긴장과 오해는 깊고 진실된 연결로 바뀌었죠.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식사를 나누고 도시를 탐험하면서 예술, 음악, 여행에 대한 공통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어느 저녁, 아늑한 카페에 앉아 카푸치노를 마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지에게 몸을 돌렸어요. 윤지,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널 대했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 내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라는 멋진 사람을 보지 못했어.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윤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은 따뜻함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죠. 이사벨라, 과거 경험이 너의 인식과 두려움을 형성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에게 친절하고 호기심 많은 마음이 있고 배우고 성장할 의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저는 윤지의 용서와 연민에 압도되어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룸메이트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의 도전과 기쁨을 함께 해줄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 저는 가슴속에서 흥분과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윤지는 제 열정을 감지하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기댔어요. 이사벨라, 그녀가 말했어요. 눈은 장난기로 반짝였죠.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같이 여행을 가는 건 어때? 동양권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트라우마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 윤지의 제안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모험과 가능성의 전율이 제 혈관을 타고 흘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알았어요.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걸요. 제 시야를 넓히고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선입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좋아. 저는 결심과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저는 희망과 새로움의 느낌이 저를 휩쓸고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천천히 미래의 밝은 약속으로 바뀌고 있었죠. 앞으로의 길에는 도전과 불확실성이 가득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윤지가 제 곁에 있으니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제 경험을 넘어선 세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한국으로의 여정이 위대한 모험의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걸 거의 알지 못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삶을 변화시킬 모험 말이에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윤지랑 함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유럽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제게는 한국 문화가 너무 낯설어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윤지는 제 마음을 알아채고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안심시켜 주려 했었어요. 서울의 붐비는 거리, 한적하고 아름다운 시골 풍경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 얘기를 들으니 책이나 영화로만 접했던 한국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죠. 출발 날이 다가오자 두근거리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거리로 발을 내디뎠을 때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죠. 화려한 네온사인, 높이 솟은 빌딩, 길거리 노점상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까지. 서울은 정말 색색깔의 향연이었어요. 윤지와 함께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었죠. 화려한 궁궐과 절, 평화로운 정원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기도 했고 시장과 쇼핑가에서는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기념품도 사면서 흥정도 해봤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게 주인들의 밝은 미소, 영어 실력을 뽐내며 제 고향에 대해 묻는 아이들까지. 작지만 따뜻한 순간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한 가지 사건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어느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잠깐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혹시 도둑 맞지 않을까 걱정돼서 허둥지둥 돌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트북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윤지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한국은 범죄율이 낮고 사람들이 대체로 정직하다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그게 우리 문화의 근간이야. 라고 말이에요. 한국의 안전함과 믿음직스러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체화된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모습, 일과 공부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든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점점 매료되었죠. 우아한 다도 의식, 화려한 한복, 축제와 공연 등 모든 것이 경이롭고 신비로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여행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과 편견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어요. 윤지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제 시야를 가렸던 고정관념과 오해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윤지 조부모님은 저를 오랜만에 만난 손녀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헌신하며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의 이야기에서 아시아 어르신들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윤지 사촌 형제자매들은 패션 디자이너나 신의 IT 기업가 등 각자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독창성은 아시아인들이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도 남았죠. 그리고 윤지 친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함께 웃고 울며 꿈과 희망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종과 문화, 국적을 초월한 우리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한국과 한국인이 제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새로운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저 자신의 편견과 한계에 직면하고 보다 열린 마음과 포용력을 갖게 된 성장의 기회였어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그리고 가장 큰 간극마저 메울 수 있는 인간의 힘을 일깨워준 시간이었죠. 마지막 날 밤, 아늑한 식당에서 김치와 비빔밥을 나누며 윤지와 마주 앉았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윤지야, 이 여행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내게 보여준 새로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웠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받아들이라고 도전했지. 정말 고마워. 윤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자벨라, 너도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 우정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힘을 보여줬지. 두려움과 편견 앞에서도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줬고 너무 감사해.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식당의 정겨운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자니 평온함과 충만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찾은 귀한 것들, 즉 소속감과 세계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영원할 우정은 변함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을 만들어준 여정과 앞으로 다가올 모험을 위해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건배를 제안했죠. 한국 그리고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느끼게 해준 친구들을 위해. 비행기가 이탈리아에 착륙하자 전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의 경험은 새로운 것들, 깊은 유대감, 그리고 엄청난 개인적 성장의 소용돌이였죠. 전 과거의 상처와 선입견이라는 짐을 지고 회의적이고 편견 가득한 젊은 여성으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의 좁은 시각 너머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의 마음과 정신을 연 채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윤지는 제 생각에 잠긴 기분을 알아채고는 손을 내밀어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괜찮아, 이사벨라? 걱정과 이해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죠. 전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머금고 그리운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바라봤어요. 괜찮다, 그 이상이야, 윤지야.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어요. 난 감사해. 이 여정에 배운 교훈들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우정에 감사해. 넌 내 상상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윤지의 눈에도 제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우정이 공유된 투쟁과 웃음, 사랑으로 맺어진 소중하고 희귀한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이사벨라. 감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넌 용기와 연민, 열린 마음의 힘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줬어.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게. 공항을 지나 아파트로 돌아오는 동안 전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배운 수많은 교훈들을 되새겨보았어요. 나를 자신들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준 윤지 가족의 환대가 떠올랐죠. 윤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눈 긴 대화, 그분들의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를 듣고 역경 앞에서 보여주신 힘과 존엄에 감탄했던 기억들이요.
윤지 사촌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형화된 틀과 기대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야심차고 창의적인 젊은이들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그들에게서 제 자신의 꿈과 열망이 비치는 걸 보았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열정을 좇는 데에서 온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윤지의 친구들, 나를 그들 중 한 명으로 받아들이며 진정한 우정과 수용의 의미를 보여준 다양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웃음과 눈물, 희망과 꿈을 통해 겉으로 우리를 갈라놓는 차이를 초월하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다는 인류 공통점을 보았죠. 아파트의 자리를 잡으며 저는 한국에서 접한 수많은 경이로움을 열정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었어요. 맛있는 음식, 멋진 풍경, 제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은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사람들, 맺은 인연들 그리고 그들이 제 삶에 끼친 심오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윤지 가족에 대해, 열정과 인내로 꿈을 좇도록 영감을 준 윤지 사촌들에 대해, 다양성과 공감, 이해의 힘을 보여준 윤지의 친구들에 대해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부심과 목적의식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며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세상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싹트는 거였죠. 한국으로의 여정은 지식과 이해, 연결을 위한 평생의 탐구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저를 데려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사람들과 문화를 만나게 해줄 탐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윤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란 걸 알았죠. 어려운 시기든 좋은 시기든 내 곁을 지켜준, 내가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내 마음을 주변 세상에 열도록 도전한 친구 말이에요. 눈에 사랑과 감사의 빛을 띠며 윤지를 바라보았죠. 우리의 우정은 시간과 거리의 시험도 이겨낼 한없이 값진 보물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 뒤 몇 주, 몇 달 동안 전 대학에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결의로 새로운 활력과 열정을 갖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이문화 간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학생단체에 가입해 세상과 더 연결되고 연민 어린 세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제 경험과 통찰을 나누고 싶어 했죠. 여행과 모험을 위한 새로운 기회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엄청나게 멀고 이국적으로만 느껴졌던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면서요. 매 여정이 각기 다른 도전과 보상, 교훈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무엇이 다가오든 대처할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이 있다는 걸 믿으며 열린 마음과 경이로움을 갖고 그것들에 다가갔어요. 윤지는 항상 제 정신을 북돋우고 용기를 주는 말과 행동을 정확히 알아채는 변함없는 동반자이자 절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세상의 새로운 구석을 탐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갔죠. 각각의 경험은 우리의 유대를 깊게 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과 그것이 제 삶에 끼친 심오한 영향을 돌아보며 배운 교훈과 맺은 우정에 항상 감사할 거란 걸 알았어요. 앞으로의 길이 늘 쉽지만은 않을 거고 방해물과 좌절도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힘과 회복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며 희망과 결단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했죠. 그리고 제 여정이 어디로 가든 스스로의 좁은 관점 넘어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그리고 가장 큰 분열마저도 있는 인간적 유대의 힘을 상기시켜줄 한국의 한 부분을 항상 마음에 간직할 거란 걸 알았어요. 윤지와 함께 사랑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전 용기와 연민, 열린 마음으로 앞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미래로 발걸음을 내디뎠답니다. 만두가 중국 거라고 누가 그래요? 참네. 역사적 근거가 확실한 거냐? 괜히 짱깨가 질투심에 올리는 글이지 뭐. 미국 뉴욕에 위치한 모든 불이 다 꺼진 기업의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자리에 앉아 목을 길게 빼고 노트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억울한 듯 책상을 내려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어떤 글을 올렸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위치한 기업에서 식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첸이라고 해요.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랍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개발한 식품들만 수십 가지예요. 그리고 실패를 한 적은 거의 없었죠.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미국인의 입맛과 중국 사람의 입맛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중국 음식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고,
코스트코 유통에 성공하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미국 음식들도 많이 유통했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유통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과 그 음식에 대한 후기가 좋은 것을 볼 때보다 뿌듯할 때는 없답니다. 그러다 한두 달 전에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기사가 자꾸만 뜨더라고요. 한국의 K만두, 코스트코 제왕으로 번쩍, CNN이 극찬한 한국의 만두 대체 뭐길래? 등의 기사들이 제 목록에 뜨지 않겠어요? 만두라고요? 한국 만두. 저는 기가 찼어요. 언제부터 만두가 한국의 음식이었죠? 만두는 중국 음식에 더 가깝지 않나요? 저는 이런 양아치 같은 한국의 마케팅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한국 만두의 인기가 대단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다들 CJ 비비고에서 나온 소고기 불고기 만두에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트윗에, 틱톡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완전 광풍이 불어닥쳤죠. SNS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광고 때문에 냉동 만두를 먹어봤어. 대박이야. 비비고는 최고의 상업용 냉동 만두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빔밥, 새우만두, 기치만두 먹을 때 넷플릭스를 봐. 오늘 저녁에는 또 한식이야. 바로 만두. 만두는 좋아하지만 내가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그래서 대신 냉동으로 사서 집에서 튀겨 먹는데 고맙게도 한국 만두는 정말 육즙이 많고 크고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져 만족감을 줘. 나는 떡과 만두를 좋아해. 엄마가 직접 만든 소고기 육수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비비고 냉동 만두 조합은 사랑이야. 등의 반응들이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만두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코스트코에 가면 식봉지는 기본으로 산다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음식 트렌드나 과대 광고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편이에요. 뉴욕에 있는 대기업에서 식품 개발자로 일하면서 정통 중국 요리와 전통적인 맛에 대한 자부심으로 커리어를 쌓아왔거든요. 문화적 요리를 상업화하고 정체성을 알아볼 수 없게 융합하려는 브랜드들을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곤 했죠. 그런데 이 소고기 불고기 만두 열풍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대량 생산되는 냉동 만두이면서 남의 나라 음식을 자신의 나라 음식으로 포장하는 음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열렬한 리뷰와 수많은 바이럴 게시물을 낳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희 이러한 생각에도 제가 존경하는 푸드 블로거들은 완벽한 맛의 조화와 육즙 가득한 속재료를 칭송하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합세해서 CJ 비비고의 혁신적인 튀김 방식이 만두피를 바삭하게 유지한다며 극찬하고 있었어요. 실제 숫자로도 엄청났죠. CJ 비비고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4조 원 이상의 만두 매출이 났다고 말했어요. 엄청난 액수죠. 식료품점에서는 만두가 계속 품절되어서 이틀에 한 번씩 진열대를 채워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한국 식품에 대한 열광에 다소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만두하면 할머니가 대대로 전해 내려온 레시피로 직접 빚어 만드시던 그 작품 같은 만두가 떠오르거든요. 저희 만두가 진짜 만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저희 음식의 모습만 본떠 만든 냉동 대량 생산품이 어떻게 할머니의 완벽한 수제 걸작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만두를 먹어보고 그 열풍의 실체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싸구려 문화 베끼기로 폄하하고 진품인 척 마케팅하는 걸 밝혀내고 싶었죠. 결국 저는 CJ 비비고의 소고기 불고기 만두를 사서 집에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식품 개발자로서 인기 많은 상품의 맛은 봐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과대 광고일 거라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저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여겼으니까요. 포장지를 뜯으니 소고기와 마늘, 생강 그리고 달콤한 뭔가의 향기가 살짝 풍겨왔어요. 벌써부터 후각이 자극되더라고요. 인정할게요. 그냥 흔한 냉동 만두 냄새와 비주얼이 아니었죠. 적혀져 있는 조리법대로 초승달 모양의 만두를 재빨리 찌니 겉은 노릇노릇 바삭해졌어요. 할머니의 빈티지 도자기 그릇에 담으니 꽤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완성된 만두를 앞에 두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첫 입을 베어 물었는데 세상에 그 맛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어요. 속은 육즙이 팡팡 터지고 입안에서 녹아내릴 듯이 부드러웠죠. 아니 완벽하게 간이 밴 고기로 가득했죠. 그리고 만두피는 바삭하면서도 폭신폭신한 식감이 정말 처음 맛보는 듯 했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기의 풍부하고 진한 맛, 은은한 단맛, 생강과 마늘의 알싸한 따뜻함까지. 사람들이 왜 이걸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맛은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대량 생산 만두 현상을 비판하고 흠집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불고기 만두에 대해 약간 엇갈린 피드백을 담은 리뷰를 올리기로 했어요. 한편으로는 만두의 맛이 정말 맛있고 이전에 먹어본 적 없는 독특한 맛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혁신적인 조리법에도 감탄했죠. CJ 비비고는 속재료의 육즙은 그대로 지키면서 겉은 완벽하게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을 확실히 찾아냈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통성과 문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만두들은 한국 별미로 브랜딩되고 있지만 사실 대기업에 의해 엄청난 규모로 상업적 생산되고 있고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중국 음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이 정말로 전통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걸까요? 글을 작성해서 올리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한 후기를 작성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글을 사람들이 많이 볼 일도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거짓에 빠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글을 올린 것도 있었어요. 아마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있기에 저희의 음식이 건너갔고 그걸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 리뷰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몇몇 독자들은 비판적 관점을 제시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제가 한국 요리에 대한 외국인 혐오 편견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죠. CJ 비비고의 팬들은 만두의 맛과 문화적 의의를 옹호하며 치열한 맛의 전쟁을 벌였어요. 만두가 중국 음식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만두의 정의가 밀로 만든 피에 고기와 야채 등의 소를 넣어 익혀 먹는 음식인데 애초에 밀 재배 기원 자체가 중국이 아닌데요? 만두는 중국의 음식보다니 아르마니아와 튀르키예의 만두와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희와 한민족인 돌궐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중국의 음식을 모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만두에 대한 역사적 근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몰랐던 사실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음식이 아니라고 해도 전통 음식을 냉동 음식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한 건 맞지 않나요? 저는 결단코 냉동 음식으로 둔갑해서 전통 음식을 판 적은 없다고요. 그렇게 제 글은 계속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의 만두가 잘 되어서 질투를 하는 거라는 둥, 맛있다더니 왜 굳이 다른 부분으로 까냐는 둥 여러 말들도 있었지만 저희 중국 사람 몇몇은 우리의 음식을 지켜주어서 고맙다는 글을 보내기도 했죠. 이렇게까지 그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 줄을 몰랐어요. 이메일도 여러 쏘고 수없이 달리는 댓글에 이제는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소고기 불고기 만두 리뷰가 퍼진 지 몇 주 후 저는 CJ 비비고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의 마케팅팀이 제 글을 둘러싼 뜨거운 온라인 여론에 주목하더니 초대를 해왔더라고요. 한국 서울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문화적 정통성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하는지 직접 보러 오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무시하려 했어요. 회사에서 후원하는 공짜 여행? 저의 부정적 시각을 바꾸려는 뻔한 술책이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만약 CJ 비비고가 진심으로 제품을 통해 한국 음식 전통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볼 절호의 기회일 테니까요. 그래서 상사들과 상의한 끝에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제 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말이죠. 약 16시간의 오랜 비행시간 저는 진실을 파헤칠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게는 내가 틀렸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반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럴 일은 없다는 것으로 내렸죠. 마침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상외였거든요.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공항이 좋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붐비고 있는 관광객들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렇게나 사람이 많은데도 이동하는 데 또는 입국 심사를 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고 배려심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일 처리 때문이었죠. 또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입국 시작부터 행복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주는 것 같았죠. 공항 자체도 매우 크고 웅장했으며 매우 깨끗한 바닥과 상쾌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기분 좋게 입국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공항에 감탄하며 짐이 많아 택시를 타고 서울 한복판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에 풍덩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래된 전통과 첨단 현대성이 나란히 공존하는 매력적인 이중성으로 수도가 꿈틀대는 듯했죠. 한순간은 전통 한옥과 길가의 노점상이 즐비한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의 세계 본사가 들어선 유리와 철골의 높다란 고층 건물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고대와 현대를 하나의 활기찬 문화 집합체로 엮어내는 듯했죠.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CJ 비비고의 인상적인 본사였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제가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호랑이굴에 제가 들어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에밀리 첸 씨 맞으실까요? 제가 입구로 들어와서 두리번거리자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오며 물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락드린 마케팅 팀 유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투어를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희 씨가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적대적으로 나올 거라는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밝게 웃으며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더군요.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소 냉정한 태도를 취했어요. 네, 그럼 바로 둘러봐도 될까요? 사실 속으로는 긴장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했어요. 그럼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희 씨는 전혀 흐트러짐 없이 여전히 밝게 저를 이끌어주더군요. 그때는 저도 웃으며 답할 뻔했어요. 간신히 참고 쭈뼛쭈뼛 한희 씨를 뒤따라갔죠. 저희는 연구실, 식품 생산시설, 심지어 수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요리의 역사를 추적하는 전용 박물관까지 갖춘 거대한 현대식 캠퍼스를 거닐기 시작했어요. 한희 씨와 함께 최첨단 주방을 둘러보면서 저도 모르게 각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엄청난 정성과 관심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더군요. 저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음식을 접할 수 있지만 맛은 최고의 상태와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한희 씨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확실히 그런 것 같더군요. 부드러운 소고기 조각과 향긋한 참기름 같은 현지 조달 최고급 식재료부터 수백 년 전의 맛을 재현하는 독점 소스 제조에 이르기까지 CJ 비비고는 정통 한국 맛을 추구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어요. 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기술로 얇디 얇은 만두피에 속을 정성스럽게 싸넣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중국식 만두는 피가 조금 두꺼운 반면에 한국 만두는 피가 얇더라고요. 그리고 속에 물기를 짜내지 않고 쪄내는 중국 만두와는 다르게 한국식은 속을 꽉 짜서 육즙을 조금 줄였죠. 덕분에 씹었을 때 덜 뜨겁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으로 보니 한국이 중국식 만두를 따라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어쩌면 발전은 중국에서 했지만 원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고기 불고기 만두를 위해 CJ 비비고가 개발한 혁신적인 조리법이었는데요. 찌고 굽는 과정을 결합해 겉은 바삭하게 하면서도 속은 완벽하게 촉촉하게 유지하더라고요.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서 CJ 비비고의 엄청나게 인기 있는 만두 라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와 연구 개발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투어를 마치고 본사를 나오면서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진실을 파헤치려 왔는데 제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이 기업이 투명하고 진실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뿐이었거든요. 제가 원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자신들의 전통 만두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구를 제대로 해냈으며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전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었죠. 이후 며칠 동안 한희 씨는 저를 한국 요리의 풍부한 유산을 소개하는 문화 체험 여행에 동행해 주었어요. 농장 직송 신선한 농산물, 장인이 만든 발효 특산품, 소박한 재료를 장엄한 반찬과 뜨거운 찌개로 변모시키는 수백 년 된 레시피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했죠. 한식의 깊이는 엄청났어요.
밥상에는 다채로운 반찬들과 국, 밥들이 올라왔고 모두가 다양한 색채와 맛으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건강한 느낌을 들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사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국 음식 여정의 마지막 날이 되자 저는 제 안에서 근본적인 요리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CJ 비비고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다소 냉소적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점차 한국 요리의 역사, 전통 그리고 복잡한 뉘앙스를 깨닫게 되는 진정한 각성으로 발전해버리고 만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마지막에 참석한 시연회에서는 저명한 현대 한식 셰프가 정교한 여러 코스 요리를 선보였어요. 코스 하나하나를 내놓으면서 셰프는 맛있는 한 입 한 입에 담긴 놀라운 상징적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구리 그릇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색색의 반찬 플래터의 꼼꼼한 연출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연애의 예술적 구성에 담긴 모든 디테일은 한국의 문화를 기리고 영혼을 살찌우며 함께하는 식탁에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온 유산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요리는 단순히 창의적인 맛의 조합 그 이상이었죠. 음식과 예술, 역사 그리고 정신성이 교차하는 집합체였던 거예요. 방금 겪은 비범한 미식 여정을 되돌아보니 대량 생산된 냉동 만두를 둘러싼 처음의 혐오감이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였어요. 맞아요. CJ 비비고는 소고기 불고기의 상징적인 서울의 맛을 바쁜 현대 가정을 위해 간편하고 합리적이며 맛있는 냉동 형태로 담아내는 방법을 찾아냈죠. 하지만 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만두는 한국의 초월적인 음식과 문화 이야기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었어요.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천박한 문화 도용이라 여겼던 것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환영하는, 심지어 세계적인 브랜드조차도 강력한 문화 전령사가 될 수 있다는 각성으로 변했어요. 그 만두들은 한국 요리를 폄하하거나 다른 나라의 음식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의 깊은 경이로움을 탐험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식욕을 자극하고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음식을 통한 문화 이해에 대한 제 시각 전체가 변화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놀랍도록 풍부하고 뉘앙스 가득한 음식 문화에 대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검소한 길거리 포장마차부터 혁신적인 파인 다이닝의 현대적 메카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저 자신도 CJ 비비고 같은 브랜드와 협업해서 전 세계 호기심 많은 식도락가들에게 정통의 맛과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영감 넘치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이번 여정은 음식을 통해 문화 간 교류의 다리를 놓겠다는 열정의 세부를 짚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판단 대신 몰입하는 호기심으로 다른 음식 문화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큰 간극을 메우고 이해와 화합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어요. 단순한 냉동 만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심오한 통찰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도 제 가정이 맛있게 깨지게 된 것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제가 CJ 비비고 만두에 대해 새롭게 얻은 통찰을 일터로 돌아와 동료들과 나누자 다들 놀라워하더라고요. 사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어요. 한 동료는 유명 셰프들이 TV에서 그 만두 좋다고 떠들어대면 그게 진짜 전통 음식인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걸요. 상업적 유행에 편승한 거라고요. 라며 여전히 CJ 비비고를 비판적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브랜드를 단순히 돈벌이의 급급한 기업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들의 철저한 연구 개발과 한국 음식의 고유한 전통을 알리려는 노력 자체가 그 기업이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음식은 문화와 역사,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단순한 영양분 그 이상이죠. CJ 비비고 만두를 통해 한국의 맛과 문화를 처음 접한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 중 몇몇은 이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보려 할지도 모르죠. 냉동 만두 하나가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는 셈이에요. 물론 문화 상품화의 양날의 검을 항상 경계해야 해요. 피상적 유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문화 교류라 할 수 있으니까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CJ 비비고는 최소한 그 진정성을 갖고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우리는 음식을 둘러싼 문화 담론에 대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논의해야 해요. 편견 없이 귀 기울이고 새로운 시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려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낯선 음식을 대하듯 서로의 의견도 맛보듯 음미하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읽으려 애쓰는 거죠. 제 이번 여정이 한국 요리에 대한 편견을 깨고 문화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 없이 서로의 음식 문화를 탐험하다 보면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식탁 하나가 세상을 좀 더 맛있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문화 외교관이 되어 맛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마무리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 접했을 때는 의아해하고 의심했던 냉동 만두가 제게 이렇게 깊은 통찰을 선사할 줄은 몰랐거든요. 음식을 대하는 자세부터 문화에 대한 이해,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많은 것이 변화했어요. 이제 음식점에 가거나 식료품점에서 장을 볼 때면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식재료와 메뉴를 대하게 돼요. 단순히 입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음식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어떤 의미와 정성이 담겨 있는지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재료 하나하나에도 나름의 사연과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앞으로는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에게도 이런 식견을 나누고 싶어요.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의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식탁 위의 어른이 되자고 말이죠. 한 끼 한 끼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음식을 나누는 일이 어떻게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지 깨우쳐주고 싶네요. 물론 쉽지만은 않은 과제예요.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은 여전히 만연하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분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식탁에서부터 세상을 위한 맛있는 혁명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다시 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이번 내용은 저번에 제 편견과 좁은 시야로 바라본 글에 대해 정정하는 글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제가 직접 서울에서 겪은 CJ 비비고 식품들과 한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잘못을 정정하며 이제는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해야겠다는 교훈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이 글을 통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편견으로 인해 가졌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어요. 조금 늦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라며 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제 딜레마는 이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CJ 비비고 만두를 계기로 열린 제 마음이 언젠가는 온 세상 사람들의 입맛도 문화적 편견의 벽도 허물 수 있으리라 믿게 되었거든요. 음식으로 하나 되는 포용의 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맛있는 여정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오늘 한 끼 드실 때는 음식에 담긴 사연과 마음도 함께 음미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 진심이 우리 일상을 더 풍성하게 해줄 테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식사 되세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